각국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냐는 원성이 자자한데요. 이란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애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상황실의 공기는 늘 차가웠지만 그날은 유독 살갗에 와닿는 한기가 달랐다. 나는 중동 위기 종료 보고서 마지막 문장의 서명을 막 끝낸 참이었고 옆자리 보좌관은 이제 끝났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달려온 협상이었고 나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장에 달린 경보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고 정면에 거대한 위성 화면이 강제로 전환됐다.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통째로 불타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상황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 무전기를 향해 다급히 소리치는 목소리, 그 모든 게 뒤엉켜 귀를 때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화면 앞으로 다가섰다. 화면 속 불길은 거대한 짐승처럼 일렁이며 사방으로 검은 그림자를 토해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점처럼 보이는 다른 선박들이 황급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뒤따르던 선박 수십 척이 항로를 이탈하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고 그 혼란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화면 전체로 번져갔다. 동시에 옆 모니터에서 이란 국영방송 자막이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는 문장이었다. 무단 진입 선박은 모두 군사 목표로 간주하겠다는 경고가 그 아래 이어졌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국방장관실에서 곧바로 항공모함 전개 검토 지시가 떨어졌고 회의실 스피커에서는 합참 관계자가 함대 위치를 보고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좌표를 외쳤고 다른 누군가는 그 좌표를 받아 적으며 위성지도 위에 점을 찍었다. 그 와중에 옆 책상의 보좌관이 내게 다가와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지금 즉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벌써 3번이나 연락이 왔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박혀 있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2번째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속보가 떠올랐다. 화면 한쪽 구석에 떠있던 유가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기 시작했고 그 옆 증시 선물 지표는 반대로 끝없이 추락했다. 누군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시장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금 당장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또 다른 책상에서는 누군가 헤드셋을 붙잡은 채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항공모함 출항 가능 시간을 묻고 있었다. 그 아우성 속에서 모두가 군사 대응 카드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머릿속에는 오직 어느 함대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하는 계산뿐이었고 손끝으로는 이미 펜을 쥔 채 명령서 양식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CIA 국장이 서 있었다. 평소라면 보고서를 들고 빠르게 브리핑부터 시작했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붉은 봉투 하나를 내 앞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에 단단하던 눈빛이 그날따라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감청된 통신 내용을 옮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국인 한 명만 보내라. 나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머릿속에서 의미로 연결되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국장을 바라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더 보탰다. 이란 최고 지도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고
다른 경로는 일절받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내려다봤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배제되고 있었다. 그것도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한국 한 명만 콕 집어서. 나는 속으로 코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눌렀다. 이란이 협상력을 키우려고 던진 허세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했다. 옆에 있던 보좌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작게 중얼거렸다. 무슨 농담 같은 걸 이런 상황에 흘리느냐고,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메시지라고. 그런데 국장의 표정은 그런 내 짐작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화면 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유조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 끝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게 깔려 있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감청 라인은 이란 최고 위층 직속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던 채널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농담이나 떠보기로 치부할 수 있는 출처가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한 줄짜리 메시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상황실 천장의 경보등은 여전히 붉게 전멸하고 있었고 화면 속 화염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이 앞으로 며칠간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의 첫 신호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붉은 봉투를 손에 쥔 채로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국장은 그런 나를 가만히 지켜보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결국 먼저 입을 열어 한국 정부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통신실 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누군가 수화기를 붙잡은 채 서울 시간을 계산하며 통화 라인을 연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보좌관 하나는 펜을 든 채 책상 모서리를 초조하게 두드리며 회신을 기다렸고 나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며 속으로 빨리 답이 오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한참 뒤 돌아온 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한 문장뿐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동맹국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옆에 있던 보좌관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재촉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통신실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같은 응답뿐이라고 보고했고 그의 얼굴에도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나는 그 침묵을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곧바로 CIA와 NSA의 모든 통신 감청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분석관들이 빠르게 자리를 옮겨다니며 회선을 열었고 모니터마다 실시간으로 흘러드는 데이터가 빼곡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헤드셋을 낀 요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서버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이 상황실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석팀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점점 더 당혹스러운 내용으로 바뀌어갔다. 한국 대통령실은 물론 국정원까지도 거의 통신을 남기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라면 분 단위로 잡히던 신호들이 그날따라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 분석관 한 명은 헤드셋을 벗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정보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키우고 있었다. 그 사이에도 중동 상황은 멈추지 않고 악화되고 있었다. 각국 유조선들이 해협 앞에서 발이 묶인 채 대기하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고 화면 속 정체된 선박들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보험사들이 줄줄이 항로 운항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물류 담당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추가 보고를 올리며 경제 혼란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알렸다.
누군가 전 세계 항만이 동시에 마비되고 있다는 집계를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고 그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보고들을 들으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 그 짧은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한국인 한 명만 보내라는 그 말이. 그러던 중 보좌관 한 명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오래전에 작성된 비밀 문서를 막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이 문서가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서류를 펼쳤고 그 안에는 15년 전 발생한 대지진 당시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당시 한국 구조대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끝까지 남아 인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한 줄이 유독 눈에 띄었다. 구조된 가족 중 하나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가족이었다는 문장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먼지 쌓인 보고서. 한 줄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보좌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목소리를 낮추며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무시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우연이었다. 나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며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결론은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결국 직접 한국 측 특사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른 어떤 보고서나 추측보다 직접 마주하는 편이 빠를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결심을 굳히는 순간 CIA 국장이 다시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와 또 하나의 보고를 전했다. 이란이 협상 가능 시간을 단 하루로 제한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그 시한이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박힐 듯 크게 들려오던 그 순간에도 나는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좌관이 들어와 비밀 회담 장소가 확정됐다는 보고를 전했고 나는 곧장 서류철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량에 오르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강경한 협상가일 거라는 예상도 했고 무장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거리를 두는 인물일 거라는 짐작도 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협상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마음을 놓이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회담 장소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모든 예상이 빗나갔다는 걸 곧바로 알아챘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의 한국 국가안보실 특사가 혼자 서 있었다. 경호원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무거운 서류 가방 하나만 든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위중한 협상에 저렇게 가볍게 나선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동행한 보좌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내 귀에 작게 속삭이며 저게 정말 전부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나는 강도윤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별다른 동요 없이 담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먼저 본론을 꺼냈다. 미국과 공동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그래야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 그런데 강도윤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미국이 들어오는 순간 협상은 끝난다고 그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투에서 어떤 협상의 여지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다. 다시 한번 설득하려 입을 열려는 찰나, 통신 담당관이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와 새로운 암호 전문이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화면에 띄워진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한국 특사 외 다른 국적 인원이 확인되면 협상은 영구 종료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란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조건을 못 박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강도윤은 그 전문을 곁눈으로 한번 보고는 별다른 동요 없이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미국을 흔들기 위한 정교한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국 보좌관을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강도윤의 동선에 맞춰 CIA 요원을 은밀하게 붙이라는 내용이었다. 만약을 대비해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그 정도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자신했다. 보좌관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제야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런데 다음날 강도윤이 출발을 준비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통신실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이란 측에서 우리 요원의 동선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좌관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혹시 통신망 자체가 뚫린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곧이어 협상 자체가 즉시 취소됐다는 통보가 도착했고 강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닫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를 붙잡아 해명하려 했지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담장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에서 나는 어떤 원망도 읽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곧이어 세계 각국 언론에서 협상 결렬 속보가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화면 속 육아 그래프는 다시 한번 가파르게 치솟았다. 상황실 안은 순식간에 비난과 책임 공방으로 들끓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무리한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정보 유출 경로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며 책상을 내리쳤고 그 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보좌관 하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 모든 책임이 결국 내게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나는 그 소란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다음 대응책을 물었지만 나는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 판단이 상황을 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텅 빈 회담장 의자만이 그 자리에 남아 방금 전까지 그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텅 빈 회담장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날. 저녁 보좌관이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와 강도윤이 다시 연락을 취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요청이었고 그것도 오만으로 직접 향하겠다는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어이가 없었다. 협상이 한 차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그것도 혼자서 적대 세력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해 보였다. 보좌관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저으며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고 누군가는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내게 되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 채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말로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통보가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출국 게이트 인근에서 강도윤의 모습이 위성 화면에 잡혔다. 나는 화면 앞으로 다가서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출국 직전 외교 면책 특권 문서를 직원에게 그대로 내밀었고 곧이어 손에 쥐고 있던 위성전화까지 함께 반납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말을 잃었다. 면책 특권도 통신 수단도 없이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구도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곁에 있던 통역관이 그 장면을 보고받은 직원의 입모양을 그대로 옮겨 전했다. 신뢰는 무장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한마디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발상은 적어도 내가 아는 외교의 문법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좌관도 그 보고를 전해 듣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화면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은 곧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비밀시설로 전환됐다. 위성 카메라가 흔들리며 잡아낸 그 풍경은 황량했고 멀리서 보이는 건물 주변으로 무장 차량 몇 대가 둘러싸고 있었다. 강도윤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회의실 안에서는 다들 숨죽인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정적 속에서 시간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혁명수비대 지휘부와 마주 앉았다. 통역 라인을 통해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지휘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협상이 실패하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부터 던졌다고 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손에 쥔 펜을 꽉 움켜쥐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곧이어 지휘관이 테이블 위에 권총 한 자루를 내려놓았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러고는 한국이 정말 미국 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 화면 속 강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망설이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여권을 그 권총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느 편도 아니라고 전쟁을 막으러 왔을 뿐이라고 답했다는 통역이 전해졌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신의 신원과 국가의 보호를 동시에 내려놓는 행위였다. 그건 협상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약속이었고 동시에 가장 무모한 도박이기도 했다. 옆에 있던 국방부 연락관조차 그 보고를 듣고는 헛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신이라면 절대 못했을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중얼거림을 들으며 묘하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나는 위성 영상 한 구석에 비친 강도윤의 표정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살펴봤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던 보좌관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느냐고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고 했다. 나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를 그저 신중하고 말수적은 외교관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평가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면 속에서 지휘관이 권총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장면이 보였고 회의실 안의 긴장감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다.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짧게 내쉬었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통역관이 곧이어 지휘관의 표정이 처음보다는 한결 누그러졌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고 그제야 회의실 분위기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 안도감 위에 또 다른 불안이 겹쳐오는 걸 느꼈다. 저 사람이 혼자 짊어진 무게를 정작 나는 그 절반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이었다. 화면 너머로 강도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비쳤고 그 담담한 동작 하나가 오히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협상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보이던 그날. 새벽 보좌관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와 태블릿 화면을 내 앞에 들이밀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과 이란 사이의 비밀 거래서를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헤드라인들을 빠르게 훑어봤다. 누구는 한국이 미국 몰래 별도의 거래를 텄다고 단정했고 또 다른 매체는 강도윤의 단독 행보 자체가 동맹을 배신한 증거라고 몰아붙이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든 채 백악관 대변인실과 통화하며 곧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모니터마다 쏟아지는 속보를 옮겨 적느라 정신이 없었다. 책상 사이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와 전화벨이 동시에 울려대는 소음이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서 잠시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다. 그 와중에 국방부 쪽에서 항의에 가까운 연락이 들어왔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미국이 이란과의 비밀 협상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머리가 지끈거리는 걸 느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외교 채널 보고가 곧이어 도착했고 동시에 이란 내부 강경파가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첩보까지 들어왔다. 보좌관은 그 보고들을 차례로 읽어내려가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고 나 역시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울 만큼 정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의 출처가 한국이라고 판단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고 확신했고 곧장 강도윤 측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지시했다. 보좌관은 잠시 머뭇거리며 조금만 더 확인한 뒤에 항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지만 나는 지금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내리기 무섭게 CIA 사이버 분석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분석관이 들고 온 자료를 내밀며 빠르게 설명을 시작했다.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부 기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된 흐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어느 정부도 아니라면 대체 누구냐고 되묻자 분석관은 화면에 복잡한 거래 흐름도를 띄우며 국제무기 브로커 조직의 이름을 짚었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상을 깨뜨리는 방식까지 동원할 줄은 몰랐다. 분석관은 거래 기록 일부를 짚으며 그들이 양측 언론에 동시에 허위 정보를 흘린 정황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화면에는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끝이 결국 같은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자료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의심했던 대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보좌관도 그 화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중얼거렸고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결심을 굳히고 직접 강도윤 측에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더는 의심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연결된 통신 너머로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사실을 알리고 함께 배후를 추적하자고 제안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알겠다는 한마디로 답했고 그 단순한 대답 안에 어떤 의심이나 망설임도 묻어있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다. 통화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던 바로 그 순간 상황실 한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위성 화면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고 나는 곧장 화면 앞으로 다가섰다. 강도윤이 탄 차량 행렬이 사막 외곽 도로를 이동하고 있었고 그 뒤편 상공에 정체불명의 작은 점들이 일렬로 따라붙고 있었다.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하자 그 점들의 정체가 드론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후를 함께 추적하자고 약속을 나눈 참이었는데 그 약속이 채 식기도 전에 그가 탄 차량이 정체불명의 위협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보좌관이 다급하게 통신 라인을 열어 경고를 전달하려 했지만 거리와 시차 때문에 신호가 제때 닿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누군가 옆에서 좌표를 다급하게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려 애쓰며 손끝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화면 속 작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지켜보며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다. 드론 점들이 차량 행렬에 거의 맞닿는 순간 화면이 일제히 흔들렸다.
폭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고 선두 차량이 옆으로 기울며 멈춰섰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화면 속 차량 행렬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주변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의 윤곽만 흐릿하게 잡혔다. 누군가 화면 가까이 다가가 해상도를 높이려 했지만 흙먼지 때문에 형체조차 제대로 분간되지 않았다. 통신 라인을 통해 들어온 첫 보고는 혁명수비대가 이 공격을 미국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보좌관이 다급하게 통신 라인을 붙잡고 우리 쪽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상대편 회선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곧이어 국방부 상황실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혁명수비대가 무장을 시작했고 인근 기지의 방공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거의 동시에 합참 쪽에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란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항공모함 전단에 출격 준비 명령이 내려졌다는 보고였다. 나는 그 두 보고를 양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오해를 진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군가 다급하게 시계를 가리키며 충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외쳤고 나는 곧장 화면에 떠있는 좌표와 이동 속도를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렸다. 단 24분이었다. 그 안에 오해를 풀지 못하면 양측 전력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 숫자를 입 밖으로 내뱉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고 누군가는 즉시 대통령께 보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함대 쪽에 출격을 늦춰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 말에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화면 한 구석에는 여전히 위성 카메라가 지상의 상황을 비추고 있었다. 흙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천천히 일어서는 게 보였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기색도 없이 곧장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카메라 앵글이 그를 따라가며 흔들렸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짧은 탄식을 내뱉었지만 나는 안도할 틈도 없이 그가 향하는 방향을 주시했다. 그는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혁명수비대 지휘관이 서 있는 쪽으로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보좌관이 옆에서 위험하다고 지금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다급하게 중얼거렸지만 화면 속 강도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땅에 떨어진 잔의 일부를 직접 주워들었고 그 작은 동작 하나가 화면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잡혔다. 그는 그 잔해를 손에 쥔 채 지휘관 앞에 곧장 내밀었다. 통역 라인을 통해 전해진 내용은 그 잔해가 미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며 제3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총탄이 오가는 그 한복판에서 그는 두려움보다 설득을 먼저 택하고 있었다. 지휘관은 한동안 그 잔해를 내려다보며 침묵했고 주변 병력에게 무언가를 짧게 지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 정적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안에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모니터 속 숫자만 1분씩 줄어들고 있었다. 통신 담당관이 곧이어 보고를 전했다. 혁명수비대가 공격 명령을 일단 보류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의실 안에서 옅은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곧이어 도착한 통역 내용은 또 다른 조건을 담고 있었다. 한국이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봉쇄는 영구화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다시 한번 숨이 막혀왔다. 위기는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지만 동시에 더 무거운 짐이 강도윤의 어깨 위에 얹히고 있었다. 보좌관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제 저 사람 혼자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중얼거렸고 나는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선 채 지휘관과 시선을 맞추고 있었고 그 고든 자세에서는 방금 전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흔들림 없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를 단순한 협상가로만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휘관의 보류 명령이 떨어진 직후에도 회의실 안의 긴장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나는 곧장 대통령 집무실로 연결되는 직통 라인을 잡았고 항공모함 출격을 단 10분만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대통령의 목소리 대신 군 수뇌부의 격앙된 음성이 끼어들었다.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건 오히려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라는 반박이었다. 합참 관계자는 이미 적대 세력이 선제 공격 가능성을 보였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장성도 거들고 나서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모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그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군사적으로는 분명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고 모험을 거는 쪽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보좌관이 다급히 다가와 새로운 보고를 전했다. 강도윤이 국제무기브로커의 통신 기록과 드론 발사, 좌표를 확보해 혁명수비대 측에 직접 제시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어떻게 그런 자료를 모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는 강도윤이 종이 몇 장을 펼쳐 보이며 지휘관과 마주 앉아 있었고 지휘관이 그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는 손짓이 카메라에 천천히 잡혔다. 통역관이 그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내용을 옮겨 전했고 회의실 안에 모두가 그 통역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휘관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다. 통역 라인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마침내 미국이 이번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회의실 안에서 짧은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그 안도감을 오래 누릴 수 없었다. 곧이어 도착한 통역 내용에는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란 최고 지도부가 한국만 믿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세계 앞에서 자신들의 체면도 살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협상은 이제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는 차원을 넘어 자존심과 명분을 동시에 지켜내야 하는 더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보좌관도 그 부분을 짚으며 이제부터는 군사적 판단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옆자리의 외교 담당관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체면이라는 말 한마디가 무력보다 더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작게 덧붙였다. 협상이 가까스로 다시 이어지는 듯 보이던 그 순간 백악관 대형 스크린 한쪽에 또 다른 속보 자막이 떠올랐다.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가 이란 영공을 향해 이륙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균형이 단 한 줄의 속보로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다급하게 이스라엘 측과의 직통 라인을 연결하려 했지만 신호는 쉽게 닿지 않았다. 통신 담당관이 진땀을 흘리며 몇 번이고 다시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같은 결과만 돌아왔다. 합참 관계자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며 낮은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고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화면 속 전투기 편대의 항적이 점점 이란 영공 가까이로 이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누군가 그 항적 옆에 남은 거리를 숫자로 띄워놓았고 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회의실 안의 공기도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항적선과 호르무즈 해협을 번갈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남은 시간을 다시 계산했다. 협상도 군사적 충돌도 모든 것이 동시에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보좌관이 옆에서 낮게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남아있느냐고.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 채 화면만 응시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작게 기도하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마저도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귀에 박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고 그 시간 안에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이스라엘 전투기 편대의 항적이 화면 위에서 점점 더 진하게 표시되는 동안 나는 호르무즈 해협 쪽 화면과 그 항적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통신 라인을 통해 이란 최고 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됐다.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통보였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까지 강도윤이 쌓아온 모든 노력이 단 한 줄의 통보로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도 비슷한 동요가 일었고 누군가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직후 들어온 또 다른 보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강도윤이 협상 중단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역제안을 던졌다는 것이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풀려하지 말고 우선 한국이 직접 보증하는 유조선 단 한 척만 통과시키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잠시 말을 잃었다. 협상이 통째로 깨질 위기 앞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작은 단위로 문제를 쪼개고 있었다. 보좌관도 그 발상에 놀랐는지 저런 식으로 접근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제안이 전달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계속해서 이란 영공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화면 속 항적이 국경선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워지자 혁명 수비대 쪽에서 전면 봉쇄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거의 동시에 미군 쪽에서도 호위 함대를 출항시키려 한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나는 그 두 보고를 받아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방에서 군사적 행동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고 그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든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번질 게 분명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 강도윤이 또 한 번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최고 지도부 앞에서 국제 무기 브로커가 양측 모두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충돌을 유도해온 증거를 직접 펼쳐 보였다고 했다. 통역관이 옮긴 내용에 따르면 최고 지도부 일부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눈에 띄게 흔들렸다고 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혼자서 모든 의심과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었다. 나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대통령께 직접 연락해 미국의 군사 개입을 단 30분만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조건부 승인이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나는 여전히 손에서 식은땀이 배어나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 사이 화면 속에서는 강도윤이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나란히 서서 첫 유조선의 출항을 직접 선언하는 모습이 비쳤다. 그의 목소리는 통역을 거쳐 담담하게 전해졌지만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큰 무게가 실려 있는지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 곧이어 화면 가득 무장한 미사일 고속정 수십 척이 유조선 주변을 에워싸는 장면이 떠올랐다. 보좌관이 그 장면을 보며 낮게 신음을 흘렸고 나 역시 그 광경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그 포위 한가운데서 유조선은 서서히 엔진음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거대한 선체에 고정됐고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전 세계 방송사들이 동시에 그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나는 화면 한쪽에 떠있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빠르게 치솟는 걸 바라봤다.
유조선이 해협 중앙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유조선이 해협 중앙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그 순간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거대한 선체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미사일 고속정들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정체불명의 미사일 한 발이 유조선 인근 해상에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화면만 응시했다. 통신 라인을 통해 들어온 첫 보고는 더없이 불길했다. 혁명수비대가 이를 미국의 공격으로 판단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거의 동시에 합참 쪽에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미군 역시 이를 이란의 선제 공격으로 5인의 항공기 출격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두 보고를 양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양측 모두가 서로를 공격자로 오해한 채 동시에 무장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게 끝장날 게 분명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누군가는 즉시 양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소리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며 절망적인 목소리를 냈다. 나는 그 혼란 한가운데 서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화면 속 강도윤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폭발이 일어난 해역으로 접근하는 소형 보트에 올라타 직접 미사일 파편이 떨어진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보좌관이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저게 제정신이냐고 낮게 내뱉었지만 나는 그 행동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다. 그는 증거를 직접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파편 일부를 건져 올렸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통역 라인을 통해 그 파편에서 특정 무기 브로커 조직이 사용하는 유도장치 흔적이 발견됐다는 분석이 전해졌다. 나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곧장 CIA 분석팀의 동일한 흔적을 즉시 재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분석관들이 빠르게 자료를 대조하는 동안 회의실 안의 시간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다. 모두가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손톱을 깨물며 결과를 기다렸다. 잠시 후 분석팀에서 확정된 결론이 올라왔다. 제3세력이 양측의 레이더를 동시에 교란해 이번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받아든 순간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했다.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면 분명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그 사이 양측의 발사 명령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결국 대통령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란 측 직통망으로 그 분석 결과를 곧바로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보좌관이 놀란 얼굴로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이미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정보가 전달된 직후 화면 속 혁명수비대 진영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발사 직전까지 갔던 병력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고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손을 들어 무언가를 제지하는 동작을 취했다. 회의실 안에서도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몇 초가 채 지나지 않아 통신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전했다. 혁명수비대가 발사 직전 명령을 멈췄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세계는 전쟁까지 단 몇 초를 남겨두고 간신히 멈춰섰고 화면 속 바다는 다시 잠잠해진 듯 보였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발사 직전 명령이 멈췄다는 보고가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악관, 회의실 분위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내가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란 측 직통망으로 군사기밀 수준의 분석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고되면서였다.
누군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군 수뇌부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지금 당장 나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다른 장성들도 그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안보를 너무 가볍게 다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책임론으로 들끓었다. 나는 그 시선들을 마주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지금 강도윤이 실패하면 호르무즈는 완전히 봉쇄될 것이고 그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번져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군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이미 충분히 위험한 도박을 했는데 또 다른 기회를 달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조차도 이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작게 내 팔을 붙잡으며 지금은 일단 물러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속삭였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화면 너머에서는 강도윤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현재 후퇴 대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 설명하며 양측이 동시에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통역관이 옮긴 내용에 따르면 일부 최고 지도부 인사들이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화면 속 회의 탁자 주변으로 낮은 웅성거림이 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모든 게 함정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는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고 했다. 결국 협상장 문이 닫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회의실 안에서도 누군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고 낮게 중얼거렸고 그 말이 무겁게 공기 중에 가라앉았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동안 다음 수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잡혔다. 협상장 한쪽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에 강도윤의 시선이 머무는 모습이었다. 카메라가 조금씩 그 사진을 확대했고 사진 속에는 구조된 사령관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담겨 있었다.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가더니 손가락으로 가만히 그 사진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꺼내자 통역관이 곧바로 그 내용을 옮겨 전했다. 15년 전 대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가 그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직접 꺼낸 것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지금까지 비밀문서 속 한 줄로만 존재하던 그 이야기가 마침내 협상장 한복판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었다. 화면 속 최고 지도부의 표정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듯한 술렁임이 통역을 통해 전해졌다. 누군가는 그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본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진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 안의 군 수뇌부도 그 보고를 듣고는 잠시 침묵에 잠겼고 조금 전까지 나를 몰아붙이던 목소리도 한풀 꺾인 듯 보였다. 나는 그 짧은 정적을 놓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이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단언하며 미군 출격 명령을 추가로 연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회의실 안에 모두가 그 침묵을 숨죽인 채 기다렸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애써 누르며 마지막 승부를 건다는 심정으로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던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는 다시 협상장이 열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최고 지도부 일부가 강도윤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통역 라인을 통해 전해진 첫 질문이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 최고 지도부 한 인물이 강도윤을 향해 어째서 한국만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직접 물었다고 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그 질문 하나에 숨을 죽였다.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통역관이 곧이어 강도윤의 답을 옮겨 전했다. 원유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왔다는 짧고 담담한 한마디였다. 나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화려한 수사도 외교적 언변도 아닌 그 단순한 문장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회의실 안에서도 누군가 짧게 탄식하며 저 한마디가 모든 의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외교 담당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우리라면 저런 순간에 저렇게 짧게 답할 수 있었겠느냐고 작게 되물었고 나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15년 전 대지진 당시 자신의 어린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낸 한국구조대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나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비밀 문서 속에서 단 한 줄로만 존재하던 그 인물이 마침내 당사자의 입을 통해 직접 호명되고 있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그 이름을 그대로 옮기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화면 속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는 후속 보고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한국만을 협상 대상으로 고집해온 이유가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 아니라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보좌관이 옆에서 나직이 그 말을 곱씹으며 처음부터 이건 협상이 아니라 빚을 갚는 자리였던 거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만 모든 걸 재단해온 내 시야로는 애초에 가늠할 수 없는 종류의 셈법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최고 지도부 인사들이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비쳤고 그중 몇몇은 눈가를 손으로 가만히 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협상이 더 이상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빚을 갚는 절차로 변해 있다는 걸 비로소 실감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안도하려던 바로 그 순간 통신실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국제무기 브로커 조직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특사 암살조를 투입했다는 첩보였다. 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협상장을 빠져나오던 강도윤이 무장 세력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는 보고가 거의 동시에 이어졌다. 화면 속에서 일순간 총성이 터지는 소리가 잡혔고 카메라 앵글이 심하게 흔들리며 화면이 어지럽게 일그러졌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 가까이 다가섰다. 흙먼지와 연기가 뒤섞인 채 형체조차 제대로 분간되지 않는 혼란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강도윤의 모습을 찾으려 눈을 부릅떴다. 보좌관이 다급하게 미군 특수부대 투입 가능 여부를 묻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지금 특수부대를 움직이면 가까스로 쌓아온 신뢰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한 사람의 목숨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누군가 옆에서 좌표를 다급하게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근에 대기 중인 특수부대의 출동 시간을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통신 담당관이 헤드셋을 붙잡은 채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전했지만 그 목소리마저 간간히 끊기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한순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협상 유지와 즉각 개입이라는 두 갈래 선택 사이에서 손에 쥔 수화기를 차마 들지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화면 한쪽 구석에서 흙먼지를 헤치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형체가 잡혔고 나는 그 형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숨조차 쉬지 못한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흙먼지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선 형체가 강도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회의실 안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통신 라인을 통해 들어온 후속 보고에 따르면 그는 혁명수비대 측의 즉각적인 대응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암살 시도 자체가 협상을 다시 중단시킬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손에 쥔 펜을 다시 움켜쥐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갈림길이었다. 보좌관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곧장 대통령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국제무기 브로커 조직의 존재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자는 제안이었다. 회의실 안에서 즉각 반발이 일었다. 군 정보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하면 미국의 정보자산 일부까지 함께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다른 참모들도 그 말에 동조하며 지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군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내리치며 지금까지 위험한 결정을 너무 많이 했다고 날선 목소리로 지적했다. 나는 그 반대 의견들을 들으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우려가 틀린 말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조차도 이 공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통령이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다. 회의실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의 시선이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내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다.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내 어깨 위에 얹히는 순간이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지만 나는 애써 그 떨림을 누르며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개 승인 서류에 서명을 했고 곧장 기밀 일부를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상황실 안의 통신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오가는 음성이 한꺼번에 뒤섞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주요 언론사로 자료가 동시에 전달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화면 속 뉴스 채널들이 빠르게 속보 자막을 띄우기 시작했고 전쟁을 조장해온 제3세력의 존재가 일제히 보도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채널마다 같은 화면을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화면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가슴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 측의 반응이 어떨지 알 수 없어 다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좌관이 통신 라인을 붙든 채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함을 달래고 있었다. 잠시 후 통역관이 다급히 들어와 소식을 전했다. 이란이 체면을 잃지 않은 채 단계적 봉쇄 해제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회의실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옅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몇몇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숨을 토해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훔치기도 했다. 그런데 그 환호 속에서도 나는 화면 한쪽에 비친 강도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환호하는 주변 사람들과 달리 담담한 얼굴로 곧장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옷에 묻은 흙먼지를 대충 털어내고는 곧바로 서류를 펼쳐 무언가를 점검하는 그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통역 라인을 통해 그가 첫 국제 호송 계획을 즉시 확정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화면 속 호르무즈 해협에는 수십 척의 유조선이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 비쳤고 그 거대한 선체들이 하나둘 항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그 바다가 지금은 다시 생명을 실어 나르는 항로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니터마다 그 항해 장면이 동시에 띄워졌고 누구도 그 순간만큼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호송 선단이 항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그날, 나는 백악관 상황실에 다시 서서 화면을 가득 채운 그 항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 보증 아래 출항하는 선단 주위로 혁명수비대 고속정과 미 해군 구축함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그 거리를 짚으며 저 정도면 양측 모두 서로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 속 함정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소라면 그 정도 근접 거리만으로도 무력 충돌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했다. 보좌관이 그 광경을 보며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모습이 낯설다고 작게 말했고 나 역시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분석관 한 명은 그 침묵 자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의 증거라고 짧게 평했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 속 바다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봤다. 국제방송사들은 그 항해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 떠있는 시청자 수치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걸 지켜보며 나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각국 언어로 자막이 동시에 달리는 화면들이 줄지어 펼쳐졌고 그 화면들을 차례로 넘겨보던 보좌관이 이런 식의 생중계는 처음 본다고 작게 감탄했다. 그 사이 육아 지표도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폭등을 거듭하던 그래프가 처음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회의실 안의 몇몇은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그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 곡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다시 돌려놓을지 모른다고 낮게 덧붙였다. 그런데 그 안도와는 별개로 화면 속 뉴스 채널들은 이번 사태의 주역을 두고 정작 모든 위험을 직접 짊어졌던 사람은 화면 어디에도 비치지 않고 있었다. 보좌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그 중계 화면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볼륨을 조금 더 높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화면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다. 단상 위에 선 대통령은 준비된 발표문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다가 예상 밖의 발언으로 회견장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이번 위기를 가장 먼저 멈춘 것은 한국의 용기였다는 한마디였다. 회견장 안에서도 잠시 술렁임이 일었고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켰고 나 역시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화면은 곧 회견장 한쪽 구석을 비췄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강도윤의 뒷모습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따로 단상에 오르지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은 채 조용히 회견장 끝에 서 있었다.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채였고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만큼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카메라는 그를 오래 비추지 않았고 곧 다른 화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나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보좌관이 옆에서 저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도 정작 본인은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는 그를 그저 동맹국에서 보낸 유능한 외교관 한 명으로만 평가해왔다. 그런데 그 짧은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그 순간 나는 그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도서관 지하 기록 보관소의 공기는 서늘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백악관 상황실에서 일하지 않는 신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특별 열람 허가를 받아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었다. 봉인된 지 정확히 몇 해가 지난 시점이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서의 비밀 등급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날이었다. 입구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경비원이 내 이름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담당 사서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나는 그 안에서 익숙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직접 봉인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표지에 적힌 손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시절의 공기가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상자 뚜껑이 열리며 나던 옅은 종이 냄새마저도 그날의 기억을 그대로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사서가 절차에 따라 문서를 스캔하는 동안 나는 옆에 서서 그 페이지들이 한 장씩 디지털 화면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캐너가 한 장씩 빛을 비출 때마다 나는 그 안에 담긴 문장들을 다시 눈으로 따라 읽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보관소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국가기록원 소속 연구원 한 명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와 이 문서의 공개 사실이 이미 일부 언론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비밀이라는 게 결국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다시 한번 실감했다. 사서는 당황한 기색으로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하게 남은 페이지를 마저 살펴봐도 괜찮다고 답했다. 몇 시간 뒤 보관소를 나서자 건물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진을 치고 있었다. 기자 한 명이 나를 알아보고는 곧장 다가와 한국 특사의 신원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나는 그 모든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일제히 같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다. 빛바랜 협상장 사진과 함께 강도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자막으로 떠올랐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가 그 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짧게 소개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직함 없이 외교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고 언론 노출도 극도로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보도를 거실 소파에 앉아 지켜보며 그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일을 스스로 떠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화면 속에는 그 시절 협상장 인근에서 찍힌 듯한 흐릿한 사진 몇 장도 함께 공개되고 있었고 나는 그 낡은 사진들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화면이 바뀌며 이번엔 오래전 봉인됐던 문서의 마지막 장이 그대로 공개됐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는 그 한 줄이 자막으로 화면 가득 떠올랐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순식간에 그 문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시절의 위기를 기억하며 정작 그 중심에 있던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에 끝없이 올라오는 댓글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건 단순한 놀라움이나 칭송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나는 휴대전화 불빛만이 유일한 빛인 그 방 안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전 동료였던 보좌관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강도윤이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곧장 화면을 열어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날 제가 한 일은 협상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다. 나는 그 짧은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화려한 수사도 자신을 내세우는 말도 없는 그 문장 안에는 처음 그를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어떤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좌관은 전화 너머로 저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낮게 웃으며 말했고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문서가 공개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나는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선 적 없던 강도윤이 처음으로 짧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장소는 서울의 작은 강당이었고 화려한 무대 장치도 대규모 취재진도 아닌 비교적 단출한 자리였다. 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몇 년 만에 그를 다시 직접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상 뒤편 작은 대기실에서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그 짧은 인사 하나에서도 예전 협상장에서 마주했던 그 담담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회견이 시작되자 강당 안은 빠르게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여러 마이크가 동시에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강도윤은 그 모든 시선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은 채 준비해온 짧은 입장문을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그날 자신이 한 일은 거창한 외교적 결단이 아니라 오래전 받은 은혜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뿐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 이상의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았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어 그날 협상장에서 여권을 내려놓았던 순간 두렵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강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라고 답했다. 다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다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회견장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대답을 들으며 처음 그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내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어 그렇다면 지금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강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 짧은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그 박수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다음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견이 끝난 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직접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라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나는 그동안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이었다. 강도윤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흔들릴 시간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었고 그 일을 하나씩 해냈을 뿐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 대답을 들으며 그 말 속에 담긴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는 걸 깨달았다. 강당을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전 협상장을 떠나던 그 뒷모습과 지금 회견장을 떠나는 뒷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고 여전히 같은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세상이 그를 어떻게 부르든 그는 그저 약속을 지킨 사람으로 남으려 한다는 걸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